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빌딩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유진그룹 타워의 34층은 자정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형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한서연은 뻑뻑해진 눈을 거칠게 비볐다. 모니터에서 발산되는 푸른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유령처럼 물들였다. 전략기획팀 5년차,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중 하나였지만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은 성취감이 아닌 짙은 피로감과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제안서가 완성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기획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은 반납된 지 오래였다.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는 키보드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마침내 엔터키를 누르고 파일을 전송했다. 메일함에서 날아간 확인창을 본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온몸을 깊숙이 묻었다. 이게 사는 건가? 공허한 독백이 텅 빈 사무실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질주를 견딜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승진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숨쉴 구멍, 단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핸드백을 낚아챈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이 향한 곳은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 깊숙이 숨겨진 제즈바 블루문이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귓가를 파고드는 것은 사무실의 소음 대신 났고 부드러운 콘트라베이스 선율이었다. 어둡고 아늑한 실내, 자욱한 담배 연기, 물론 지금은 금연이지만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대신 은은한 위스키 향이 감돌았다. 이곳은 그녀가 아주 가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찾는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다. 바텐더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넨 서연은 가장 구석진 자리, 무대와는 적당히 거리를 둔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겼다.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한 그녀는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색소폰의 애잔한 가락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한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듯 값비싼 트렌치코트 자락에서 서늘한 밤 공기가 느껴졌다. 남자는 서연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이미 그녀가 승낙할 것을 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불쾌할 법도 한 무례함이었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이미 앉은 후에야 물었다. 낮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굳게 다문 입술과 날렵한 콧날, 그리고 그늘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잘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지만 온몸에서 빈틈없는 완벽주의자의 아우라가 풍겼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앉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약간의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운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은밀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실례했다면 사과하죠. 다만 이바에서 유일하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게 방해할 이유가 되나요? 서연이 반문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의 의미 없는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동질감을 느꼈다고 해두죠. 그는 바텐더를 향해 손짓했고
서연과 같은 위스키를 주문했다. 당신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지독하게 고독해 보였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피로 혹은 더 깊은 절망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망이라기보단 잠시 멈춰선 거예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서연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남자는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그녀를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그 멈춤을 위해 두 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들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재즈 연주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트럼펫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단어보다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고 있었다. 강태준입니다. 남자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직함도 소속도 없이 그저 이름석 잡뿐이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만큼은 유진그룹의 한서연 대리도 어딘가에 높은 직책을 가졌을 강태준도 아니었다. 그저 지친 두 영혼, 서연과 태준일 뿐이었다. 대화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적 좋아했던 오래된 영화, 잊을 수 없는 여행지의 풍경,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은 보기와 달리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말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의 지성은 그녀의 지성을 자극했고, 그의 고독은 그녀의 고독과 공명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몇 잔의 술이 비워졌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술기운이 적당히 올라와 세상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데려다 주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에게 이상한 이끌림을 느꼈고 이 밤이 이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차에 올랐다.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그의 분위기처럼 정갈하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만의 체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차는 서연의 집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 태준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망설임은 짧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렸지만 동시에 위태로워 보였다.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태준은 서연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것은 부드러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고통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격렬하고 절박한 키스였다. 서연 역시 그에게 매달렸다. 낯선 남자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 밤 그들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두 개의 지친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운명적인 교감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절박한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격렬했던 파도가 지나간 후 서연은 태준의 단단한 팔에 안겨 잠이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그러나 새벽녘 익숙한 직업병처럼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다. 서연은 옆에서 깊이 잠든 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낮의 냉정함 대신 무방비한 소년의 모습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를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것은 일탈이었다. 꿈이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야 했다. 서연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다시 유진그룹의 한서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자신의 귀걸이 한쪽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완벽한 하룻밤의 꿈에 대한 작은 흔적 혹은 미련이었을까. 서연은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지난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붉어진 입술을 깨물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여운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타워의 회전문은 어젯밤의 일탈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한서연을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중심으로 뱉어냈다. 아스피린 두 알로 겨우 뜬 눈이었지만 머릿속은 알코올의 잔재가 아닌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잔상으로 복잡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룻밤의 꿈, 그것으로 좋겠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전략기획팀의 한서연 대리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34층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린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힐끔힐끔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탕비실에서는 평소의 시시덕거림 대신 나지막한 속삭임만이 오갔다. 들었어? 오늘 드디어 온대. 미국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해결사라던데 이름이 강태준이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래. 강태준. 그 이름이 서연의 귓가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설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녀는 불안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의 낮고 울림 좋던 목소리가 강태준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정확하다. 오전 10시 정각 부장의 다급한 내선 전화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다. 전략기획본부 핵심 인력 전원 10분 내로 40층 대회의실로 집결합니다. 신임 CSO 최고 전략 책임자님 첫 인사입니다. 복장 확인하고 1분도 늦지 마세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40층은 임원들만 사용하는 유진그룹의 심장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점검했다. 어젯밤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웠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냉철함을 가장한 무표정한 얼굴. 그래, 괜찮아. 설령 그 남자라고 해도 그는 나를 모를 것이다. 그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여자 중 하나일 뿐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육중한 원목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40층 대회실의 위압적인 풍경이 드러났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이미 본부장 이하 각 팀의 팀장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말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숨을 골랐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회의실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 10시 30분 문이 열렸다.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먼저 비서실장이 들어와 참석자들을 훑어본 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어젯밤 보았던 값비싼 트렌치코트 대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느슨하게 풀려있던 넥타이 대신 깔끔한 실크 타이가 그의 목을 받치고 있었다. 강태준. 어젯밤 블루문에서 만났던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를 뜨겁게 안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서연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어젯밤의 고독하고 매혹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임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아, 멈춰라, 제발.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얼굴에서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을 대하듯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어떤 미동도 놀라움도 낯익은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완벽하게 모르는 척했다. 후자 쪽이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태주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강태준입니다. 오늘부로 유진그룹 전략기획본부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그 매력적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저는 긴 보고서나 불필요한 회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로만 말합시다. 그는 곧바로 스크린의 유진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와 각 부서의 실적 그래프를 띄웠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자 수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시다시피 유진은 지금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저는 이 배의 항로를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부 화물을 버려야 할 수도 있겠죠.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냉혹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A 프로젝트, 시장 분석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 B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 당장 중단하고 담당 팀은 해체 준비하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각 팀장들의 가슴에 밝혔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왔다. 신성장 동력팀,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 태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이번에는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해부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한서연 대리,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 본부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이 제안서 어젯밤 늦게 직접 메일로 보냈더군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어젯밤의 행적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 네, 맞습니다. 태주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냉소였다. 열정은 가상하지만 감상적이군요. 뉴 프론티어라.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이 제안서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용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리스크 관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서연이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결과물을 단 몇 마디로 난도질했다.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로 제 시간을 뺏을 생각이었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굴욕감과 당혹감의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수정할 시간?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유진 그룹에 그런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한서연 씨,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는 보류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혹은 이 업계를 떠나거나. 차가운 선고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 그녀의 노력, 그리고 어쩌면 어젯밤의 그들 자신까지도 이상입니다. 각 팀장들은 1시간 뒤 제 사무실에서 개별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산. 태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몇몇은 서연에게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시선을 던졌다.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상처를 핥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꼿꼿한 자세로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야만 했다. 그가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동안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스쳐 지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한서연 씨.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내 사무실로. 지금 당장. 그 목소리는 회의실에서의 냉혹함과는 또 달랐다. 더 낮고 더 위협적이며 어딘지 모르게 어젯밤의 열기를 희미하게 담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만 같았다. 그녀의 운명적인 하룻밤 일탈은 그녀의 직장 생활 최악의 악몽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40층 가장 안쪽 회장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유진 그룹의 2인자 자리를 상징하는 위치였다. 한서연은 그 짙은 색상의 원목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겪은 굴욕이 채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안 돼, 한서연, 무너지지 마. 넌 유진그룹의 한서연이야.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슈트처럼 미니멀하고 값비싼 취향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철 몇 개가 칼같이 정렬되어 있을 뿐 사적인 물건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였고 강태준은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문을 닫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선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의 실루엣을 검게 태웠다. 그는 도시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발 아래 놓인 미물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탐하던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앉으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창밖을 본 채 말했다. 서연은 이미 굳어버린 다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그녀는 의식적으로 직함을 강조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사적인 연결고리도 없음을, 오직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공적인 관계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제야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그는 서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경매사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한서연 대리 5년 차. 입사 이래 S등급 고과를 놓친 적 없고 전략기획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맞습니까? 그는 그녀의 인사 파일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태준이 책상으로 걸어와 모서리에 가볍게 기댔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 능력으로 고작 그런 감상적인 보고서를 올리다니. 그는 어젯밤 그녀가 전송한 뉴 프론티어 제안서 파일을 태블릿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어젯밤의 일 때문에 제 보고서가 편견을 갖고 평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섣부른 도발이었다. 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어젯밤의 일, 그가 조소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겁니까? 한대리. 나는 어젯밤 내내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꼬박밤을 새웠는데 혹시 뭔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완벽한 부정이었다. 그는 그들의 밤을, 그 뜨거웠던 교감을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렸다. 서연은 뺨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그럼 제 프로젝트를 보류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자세군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 대신 이성을 앞세우는 것. 전략기획팀에 필요한 자질이지.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결론부터 말하지.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는 보류가 아니라 내 직속 TF로 흡수된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유진그룹은 지금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왔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 각 부서의 핵심 인재들을 차출해 전략 쇄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한서연 대리, 당신은 그 TF의 실무 기획을 맡게 될 겁니다. 내 바로 밑에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지. 이것은 승진인가 아니면 좌천인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본부장 직속 TF. 겉보기에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다. 강태준이라는 폭군의 바로 옆자리. 그의 모든 변덕과 압박을 최전선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 오후 2시 TF 첫 회의가 있습니다. 40층 전략회의실. 당신이 보류시켰던 그 프로젝트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기획해 오세요. 그때까지 지금 11시입니다. 3시간 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당신이 받아갈 연봉에 포함된 업무입니다. 한대리. 아니면 아까 내가 제안했던 대로 이 업계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지. 그는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나가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사적인 감정은 문 밖에 두고 오도록. 서연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새장을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가둬버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강태준, 당신이 날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TF의 첫 회의는 지옥 그 자체였다. 각 부서에서 차출된 10여 명의 엘리트들은 이미 강태준의 살벌한 명성을 익히 들은 듯 잔뜩 긴장해 있었다. 태준은 서연에게 가장 먼저 보고를 지시했다. 3시간 동안 그녀가 미친 듯이 수정보완한 제안서는 이전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치밀해져 있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조목조목 분쇄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어딥니까? 2분기 예측치, 누가 봐도 낙관적인 수치만 골랐었군요. 경쟁사 분석이 피상적입니다. 그들의 핵심 역량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약점만 파고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정확했으며 그리고 잔인했다. 그는 서연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모든 비난을 견뎌냈다. 다른 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이게 한서연 대리의 한계입니까? 유진그룹의 에이스라는 평판이 무색하군요. 실망입니다. 태준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일까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을 가져오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 TF에서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모두 해산.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업무 압박이 아니었다. 그 남자의 사적인 복수 혹은 뒤틀린 시험이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에게 매혹되었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그녀를 파괴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또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커피를 물처럼 들이켜며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다. 그의 지적은 아팠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녀보다 몇 수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상적인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로만 보고서를 재구성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서연이 거의 완성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40층 본부장실의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 역시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금 당장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노크를 하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그는 넥타이를 푼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낮의 냉혹함과는 조금 다른 어젯밤의 그늘진 모습이 살짝 엿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경계하듯 물었다. 수정안입니다. 지금 바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태준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빠르게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10분이 마치 10년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아주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면 쓸만하군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장 진입 전략이 너무 안일해. 내일 아침 8시까지 3가지 다른 시나리오로 보완해 오세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그는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잔인한 방식일지라도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다. 한대리, 그가 그녀를 불렀다. 어젯밤 귀걸이를 두고 갔더군요. 서연의 몸이 굳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어젯밤 그녀가 일부러 남겨두고 온 진주 귀걸이 한쪽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침의 완벽한 부정과는 다른 교묘한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귀걸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뜨거운 숨결, 격렬했던 몸짓,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이 귀걸이를 빌미로 그녀를 계속해서 흔들 속셈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버려주십시오, 본부장님. 어차피 짝을 잃은 귀걸이는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귀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복잡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강태준의 직속 TF 전략쇄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2주가 흘렀다. 유진그룹 40층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강태준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붓는 워커홀릭이었고 그의 팀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했다. 특히 한서연에게는 그 잣대가 몇 배는 더 가혹했다. 그녀는 TF의 실무기획자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그의 수석 보좌관이자 총알바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강태준의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지시로 끝이 났다. 그는 그녀의 모든 보고서를 붉은 펜으로 난도질했고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그녀의 기획안을 찢어버릴 듯이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보다 기묘한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비판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고 그의 논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와 일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능력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단둘이 남아 주고받는 격렬한 논쟁.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젯밤의 뜨거움은 두꺼운 얼음장 밑에 봉인된 듯했지만 가끔씩 서류를 주고받다 스치는 손끝에서 혹은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자신도 모르게 내쉬는 그의 한숨 속에서 그날 밤의 흔적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강태준은 의식적으로 그녀를 한대리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지적인 눈동자와 단호한 입술에 머물다 황급히 떠나곤 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눈치챈 이가 있었으니 바로 기존 전략기획 1팀의 박진우 팀장이었다. 박 팀장은 유진그룹에 15년을 몸담은 고인물로 회장 일가와의 얄팍한 인맥과 사내 정치질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강태준을 증오했고 그런 강태준의 총에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를 받는 듯한 한서연을 더욱더 질투했다. 저 여우 같은 년. 박 팀장은 탕비실에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강태준 저 자식 온 뒤로 꼬리치는 것 좀 봐. 밤낮 없이 본부장실 들락거리면서 아주 안방이라도 켠 줄 알겠어. 그는 서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젊고 예쁜 여자가 상사에게 몸을 로비해서 승진하려는 속셈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강태준이 서연을 혹독하게 다그치는 것조차 박 팀장의 뒤틀린 시선에는 특별한 관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러다 둘이 사고 한번 치겠구먼. 어디 두고 보자고. 박 팀장의 귀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의 TF가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위해 그룹 이사회 전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발표자는 당연하게도 한서연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유진그룹에 가져올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무대였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박 팀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의 날개를 꺾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 날개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가장 신임하는 혹은 특별하게 대하는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이었다. 한서연이 무너지면 강태준의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갈 터였다.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새벽 3시에도 그녀를 호출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점검하게 했고 데이터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트집을 잡으며 완벽을 기했다. 이 발표는 우리 TF에 존폐가 걸린 일입니다. 한 대리,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발표 당일. 서연은 결전의 날을 맞은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노트북에서 뽑아 자신의 재킷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회사 공유 서버의 TF 폴더에도 최종 파일을 백업해 두었다. 그녀가 잠시 화장을 고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박진우 팀장이 유령처럼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컴퓨터 잠금을 해제했다. 그는 IT팀에 심어둔 자신의 끈을 이용해 그녀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었다. 그리고 공유 서버의 TF 폴더에 접속했다. 뉴 프론티어 최종 발표한 VR 파이널.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 파일을 열었다. 그는 발표 자료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그랬다가는 너무 쉽게 티가 날 터였다. 대신 그는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핵심이 되는 재무 예측 슬라이드를 찾아냈다.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 이 프로젝트의 심장부였다. 그는 그곳의 숫자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비용은 2배로 부풀리고 예상 수익은 절반으로 깎아내렸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일 터였다. 그는 조작을 마친 파일을 저장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2시 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50층 대회의실. 회장과 각 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발표 좌석에서 노트북을 세팅하고 있었다. 박진우 팀장도 이사 자격으로 배석해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럼 신임 강태준 CSO의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전략쇄신 TF의 한서연 대리가 맡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소개와 함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 대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버에 백업해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 실행했다. 그것이 박진우가 파놓은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발표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서연은 유창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시장 분석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한 듯 보였지만 미세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 슬라이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은 본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서연이 리모컨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거대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서연 역시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그녀가 밤새워 만들었던 그 숫자가 아니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비용, 형편없이 축소된 예상 수익. 이 자료에 따르면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해야 할 쓰레기 기획안에 불과했다. 이건 서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리모컨을 다시 눌러봤지만 다음 슬라이드 역시 조작된 데이터로 엉망진창이었다. 잠시 파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하는 겁니까? 한대리. 그 순간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나 옹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지금 이사님들 모셔놓고 이런 장난 같은 숫자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건 제가 만든 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리고 망연자실한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이게 강 CSO가 말한 유진의 미래입니까? 한 이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박진우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숫자 검증도 못하는 직원을 앞세워서야. 강 본부장님, 너무 밀어붙이신 거 아닙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서연뿐만 아니라 태준까지 겨냥한 교묘한 이간질이었다. 태준은 박진우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은 이런 어설픈 실수를 할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를 감쌀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박진우의 말처럼 그가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직원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사기 딱 좋았다. 그는 해결사로 이곳에 왔다.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완벽해야 했다. 태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연약한 모습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어젯밤에 그녀가 겹쳐 보였다. 젠장. 그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더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 대리, 네. 이런 수준 미달의 발표로 내 시간과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이게 당신의 한계였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지금 당장 단상에서 내려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수치심, 억울함,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배신감. 그 역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박진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 회의는 이만 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준이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프로젝트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이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은 그가 내뿜는 냉기만큼이나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조작된 파일이 떠있는 스크린 불빛이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 그녀의 자부심,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희미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해가 저물고 유진 그룹 타워 40층에 다시 어둠이 내렸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전략 쇄신 TF 사무실에는 단 하나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켜져 있었다. 한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참혹했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추슬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굴욕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불타는 듯한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절대로. 재무 데이터는 그녀가 수십 번도 더 교차 검증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었다. 누군가 내 파일을 건드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USB는 재킷 주머니 속에 무사히 있었다. 문제는 이사회장에서 서버에 백업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 실행했다는 점이다. 범인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한 시점과 그녀가 발표를 시작한 시점 사이 그 짧은 틈을 노렸다. 박진우 팀장, 그녀의 입에서 혐의자의 이름이 낮게 흘러나왔다. 회의장에서 그녀와 강태준을 동시에 궁지로 몰아넣던 그의 교활한 말투, 승리를 예감한 듯한 미묘한 미소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물증이 필요했다. 그가 서버에 접속했다는 증거, 파일을 수정했다는 로그 기록이 절실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무너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고 강태준의 그 차가운 눈빛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IT 보안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나 좀 도와줘. 서버 접속 로그 딱 30분만. 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일이야.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서연은 IT 동기의 도움으로 얻어낸 임시관리자 권한으로 서버 로그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뉴 프론티어 최종 발표한 V 파이널 파일 수정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파일 최종 수정 시간 오후 1시 47분. 서연이 이사회장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수정자 IP 주소 10.2 104.14. 그것은 유진 그룹 내부 IP였지만 그녀의 TF 팀원들 것은 아니었다. 누구야? 그녀가 IP 추적 프로그램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아직 퇴근 안 했나? 사무실 입구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를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넥타이는 비스듬히 풀려 있었고 재킷은 팔에 걸친 채였다. 낮에 냉혹한 본부장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한 남자,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본부장님. 서연은 황급히 모니터 창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모니터에 떠 있는 서버 로그 파일에 고정되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 제가 그런 형편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일은 조작됐어요. 누군가 고의로 제 발표를 망치고 본부장님과 저를 이간질하려 한 겁니다. 태주는 대답 없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울분이 터져 나왔다.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사회장에서 왜 제 변명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게 저를 버리셨습니까?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태준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얼음 가면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섰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감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박진우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그거였어. 신임 본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직원을 비호한다. 내가 이 자리에 온 목적, 나의 모든 계획이 한순 스캔들로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서연은 그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럼 알고 계셨습니까? 조작된 걸. 당신은 그런 실수를 할 여자가 아니야. 한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한대리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이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소수점 2자리까지 완벽을 기하던 당신이야. 그 조잡한 숫자는 당신 솜씨가 아니었지.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비난해야 했어. 태준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우리 둘 다 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일단은 내가 당신을 내치지 않으면 적들은 우리가 한패라고 생각하고 더 교묘하게 공격해 올 테니까. 그제야 서연은 그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해 그들 모두를 위해 냉혹한 연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너무 잔인한 방식입니다. 알아.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눈물 젖은 뺨에 머물렀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대신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서 당신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지. 하필이면 왜 당신이 내 팀에 유진 그룹에 있었던 건지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 완벽했던 포커페이스 아래 그런 혼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래서 당신을 더 혹독하게 대한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당신을 내 TF로 부른 것도 당신 능력이 탐났던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 통제하에 두고 싶었던 이기심 때문이었어. 내가 당신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본부장님, 그날 밤 호텔에서 당신이 남기고 간 그 귀걸이, 그가 서랍에서 꺼냈던 그 귀걸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걸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당신을 향한 감정과 유진 그룹을 바꿔야 한다는 내 임무 사이에서 매일 밤 전쟁을 치렀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 꼴을 당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그 밤의 열기를 공유했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던 두 남녀, 태준과 서연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 뜨거워졌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태준의 눈빛이 다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복수해야지. 아주 철저하게. 그가 서연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래서 그 IP 주인이 누군지 알아냈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막 추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비켜봐. 태준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키보드 앞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섰다. 그의 어깨에서 전해지는 열기와 은은한 체향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태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IT 보안에도 조예가 깊은 듯했다. 몇 번의 명령어 입력과 추적 끝에 마침내 IP의 주인이 화면에 떠올랐다. 10.2, 104.14, 전략기획 1팀 박진우 팀장. 역시 서연이 낮게 신음했다. 그의 사무실 컴퓨터야. 완벽한 증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직 부족해.
이건 그가 접속했다는 증거일 뿐 수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돼. 그는 부하 직원이 실수로 접속한 거라고 발뺌할 수 있어. 그럼 더 확실한 미끼가 필요해.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진우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놈들도 함께.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지금부터 당신은 내 적이 아니야. 내 유일한 파트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어젯밤 그녀가 버리라고 했던 그 진주 귀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그날 밤의 증표가 아니야. 그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이건 우리의 동맹의 증표다. 이 짝을 잃은 귀걸이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나와 함께 싸워주겠어?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귀걸이와 그의 진지한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굴욕은 분노로, 분노는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본부장님, 아니, 태준 씨, 그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얼음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이제 두 사람의 비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얼음장 같던 40층의 공기는 은밀한 공모자들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한서연과 강태준,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박진우 팀장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박진우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서버 로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 했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왔을 겁니다. 서연이 박 팀장의 과거 프로젝트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그의 패턴은 항상 비슷해요. 소규모 하청업체들과의 불필요한 계약을 늘리고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이번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그토록 방해한 것도 우리가 그의 자금줄을 건드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태주는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전략가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맞아. 그는 탐욕스럽고 동시에 멍청할 정도로 자신만만하지. 자신이 지난 이사회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이 그 오만함을 이용할 때다. 태준이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작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에게 더 큰 미끼를 던질 거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연은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2단계 실행안을 빙자한 가짜 기획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박진우가 평소 이용하던 유령 하청업체 리스트와 매우 유사한, 하지만 실체가 없는 가짜 업체들과의 대규모 계약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예산안은 얼핏 보면 허술해 보였지만 박진우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로 보일 터였다. 이제 이 미끼를 그가 물게 만들어야지. 태준이 말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의도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2단계 비밀예산안 대회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파일을 띄워놓고 자리를 비웠다. 동시에 그녀는 박진우의 측근으로 알려진 다른 팀 직원에게 요즘 강 본부장님이 2단계 예산 때문에 너무 압박해서 죽겠다며 은근히 불평을 흘렸다. 박진우의 귀에 이 정보가 들어가는 데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태준과 한서연이 벌써부터 비자금을 만들려 한다고? 아니면 저것들이 정말 저렇게 허술하다고? 그의 탐욕과 의심이 동시에 발동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지난번처럼 몰래 서연의 서버 폴더에 접근했다. 그리고 대회비 파일이 그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고는 희열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멍청한 것들. 이런 노골적인 예산안을 짜다니. 이건 내가 먹어도 되고 혹은 이걸 터뜨려서 강태준의 목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겠군. 그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단 이 예산안의 허점을 증거로 확보한 뒤 이사회에서 강태준을 비리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태준과 서연이 설치한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걸려들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노트북에 뜨는 박진우의 접속 로그와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야. 이틀 후 강태준은 회장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우 팀장이 제기했던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결함을 모두 수정 보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직을 걸고 프로젝트의 승인을 재요청하겠습니다. 그의 비장한 요청에 이사회는 다시 한번 소집되었다. 50층 이사회장.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공기는 그때보다 몇 배는 더 살벌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발표 좌석에 섰다. 오늘 저희는 유진그룹의 진정한 뉴 프론티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실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번 조작되었던 재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오히려 더 탄탄한 논리로 무장하여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가 정말 통과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상으로 1단계 계획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2단계 예산안에 대해 서연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박진우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잠깐, 그 가증스러운 발표는 당장 중단하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회장님, 저는 지금 유진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비리 현장을 고발하려 합니다. 태준과 서연은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직감하며 짐짓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박 팀장.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 본부장, 당신과 한서연 대리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소. 박진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확보한 2단계 비밀 예산안 대외비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보십시오.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유령 회사들과의 계약으로 수백억을 빼돌리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사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박진우는 승리를 직감했다. 강태준,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해결사라 해도 결국 도둑고양이에 불과했군. 당장 이 두 사람을. 참 흥미로운 자료군요, 박 팀장.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 대외비 파일, 어떻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그건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이요. 박진우가 당황하며 둘러댔다. 내부 고발자라. 서연이 태준의 뒤에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럼 지난주 제 발표를 망쳤던 내부 고발자와 동일 인물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박진우의 사무실 IP 주소와 함께 그가 서연의 서버에 접속해 최종 발표한 파일을 수정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떠올랐다. 이게 뭐야? 조작이야.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감사팀에서 밝혀주겠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박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부 고발자의 두 번째 접속 기록입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박진우가 2단계 비밀 해산한 대외비 파일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저 파일은 서연이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희가 박진우 팀장님을 잡기 위해 설치한 함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박 팀장님이 지난 몇 년간 특정 하청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파악했고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진 것뿐입니다. 서연은 이어서 박진우가 그동안 횡령한 자금의 흐름과 거래 내역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태준과 그녀가 밤을 새워 완성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박진우 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감사실 당장 저자를 끌어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넋이 나간 박진우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다. 이사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태준이 다시 단상에 섰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뉴 프론티어의 일환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서연에게 눈짓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진우가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고 비효율적인 하청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뉴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완벽하게 수정된 진짜 최종 기획안이었다. 저희가 제시하는 유진그룹의 진짜 미래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태준과 한서연. 두 사람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회장은 말없이 태준과 서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프로젝트 승인하겠소. 회의실을 나오며 서연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태준이 복도 벽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밀며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해냈어. 태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그녀를 향한 뜨거운 인정과 그 이상의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서연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장의 문이 닫히고 길고 숨막혔던 전쟁이 끝난 복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채 가시지 않은 뜨거운 공기가 한서연과 강태준을 감쌌다. 서연을 벽에 기댄 채 붙잡고 선태준의 팔은 단단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격렬하게 얽혔다. 승리의 환희,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낯선 감정이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우리가 해냈군요. 서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태준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훔치며 나직이 대답했다. 당신이 해낸 거야, 한서연.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사의 냉혹함 대신 한 남자로서의 따뜻함과 진솔한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달려나왔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따로 뵙자고 하십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자석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의 뜨거웠던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차가운 가면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셔츠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수고했어. 후속 처리는 내일 TF팀과 다시 논의하지.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회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복도에 홀로 남아 방금 전 그가 만졌던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아니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든 것만 같았다. 그녀의 손 안에는 여전히 그가 쥐어준 짝을 잃은 귀걸이가 남아 있었다. 그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유진그룹은 강태준의 뉴프론티어 프로젝트와 함께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다. 박진우 팀장은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 파면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임원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었다. 강태준은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이인자, 철혈의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한서연 역시 그 경랑의 중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의 활약과 TF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 직급을 뛰어넘어 신설된 전략 쇄신팀의 최연소 팀장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직속 부하가 아닌 그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독립된 팀의 리더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보기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표본이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주고받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동맹과 그날 밤의 기억이 스파크처럼 튀었다. 40층의 모든 직원들은 강태준 본부장이 한서연 팀장에게만은 유독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총애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견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것은 총애도 견제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미완의 프로젝트였다. 박진우가 제거되고 업무의 압박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관계라는 마지막 과제와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태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완지벽한 상사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고 서연 역시 애써 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몰두하며 그날의 고백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려던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 강태준이요. 지금 퇴근하나? 본부장실에서 보낸 업무용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의 사적인 번호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막 나가려던 참입니다. 잠깐 시간 있나? 블루문. 그가 보낸 두 번째 메시지는 장소였다. 블루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재즈바. 그녀가 하룻밤에 일탈을 꿈꾸며 찾아갔던,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초지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답장을 보냈다. 가겠습니다. 블루문의 무거운 참나무 문은 여전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날처럼 귓가를 파고드는 부드러운 콘트라베이스 선율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날과 같은 자리, 가장 구석진 어둠 속에 그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푼 편안한 셔츠 차림.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냉혹한 CSO가 아니라 그날 밤 그녀가 만났던 고독하고 매력적인 남자, 강태준이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기다렸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올 줄 알았어.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날처럼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바텐더가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저어 막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던 위스키 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날과 같은 걸로 시켜뒀어.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모든 것을 시작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으니까. 태준이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 팀장, 아니, 서연 씨,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지.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랬죠. 이제 전쟁은 끝났소. 박진우는 사라졌고, 프로젝트는 성공했지. 당신은 팀장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나지.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그날 밤 호텔에 두고 온 진주 귀걸이 한쪽과 놀랍게도 그와 똑같은 디자인의 나머지 한쪽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완벽한 한 쌍이었다. 이건 그날 이후로 당신이 버리라고 했던 그 귀걸이의 짝을 찾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든 보석상을 뒤졌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찾기 힘들더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 짝을 잃은 귀걸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당신 말이 꼭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는 케이스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서연 씨, 우리의 시작은 하룻밤의 실수 혹은 운명적인 장난이었을지 몰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상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줬지. 내 야망과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기도 했어. 하지만 그 모든 혼돈 속에서 단 하나 분명했던 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을 원망했고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태준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 남들과 달랐지. 하지만 이제 그 비정상적이었던 시작을 딛고 제대로 된 미래를 기획해 볼 기회를 주지 않겠어? 유진 그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강태준과 한서연의 프로젝트를.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완벽한 한 쌍의 귀걸이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진지한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완전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케이스에서 귀걸이 한 쌍을 꺼내어 자신의 귀에 걸었다. 잃어버렸던 반쪽이 제자리를 찾자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충만함이 밀려왔다. 잘 어울리는군요. 그녀가 웃음 섞인 눈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블루문을 나섰다. 밖은 어느덧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남자와 여자도 위태로운 상사와 부하도 아니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구해낸 유일한 파트너, 서로의 짝을 찾아낸 운명이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나란히 그리고 힘차게 사라졌다.